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이제 국내에 이 차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이제 SUV 라인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차나 이제 혼다 CR-V나 렉서스 NX300H 같은 일본 차들의 이제 주 모델이었는데, 요즘에는 코나 같은 소형 SUV부터 소렌토 같은 중형 SUV까지 하이브리드 엔진 라인업이 없는 모델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성을 굉장히 개선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RAV4라는 차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승기에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RAV4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이 차를 딱 바꿔서 이제 집으로 가져올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플로우 창을 딱 띄워놓고 주행을 하면서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느껴보려고 하면서 왔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도요타와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뭐가 더 우수한 시스템이냐 라고 좀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꼼꼼히 느껴본 바로는 작동하는 방식도 너무나도 다르고, 그로 인한 장단점도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고 솔직히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모터로만 출력을 뽑아내는 그 전기차처럼 대부분의 주행 영역에서 이 전기 모터를 위주로 하는 구동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고,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원래 오리지널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 맞게 사실상 주 동력원이 엔진이고, 그 엔진에 모터가 보조해줘서 거기서 최대한 연비 효율성을 뽑아내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한치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이 PSD라는 장치 때문인데, 이제 말 그대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나누는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보통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그 정확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PSD입니다. 자, 총 3개의 톱니바퀴가 있죠. 자, 각각 썬기어, 플래닛 캐리어, 링기어라고 불려요. 이 썬기어는 MG1, 즉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발전기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닛 캐리어는 엔진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링기어는 MG2, 즉 바퀴를 직접 돌릴 수 있는 전기 모터와 그리고 구동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퀴로 나가는 구동은 무조건 이 링기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받는 게 뭐냐면, 엔진이 작동을 하면 엔진과 연결된 플래닛 캐리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플래닛 캐리어와 연결된 이 썬기어와 링기어가 동시에 움직이겠죠. 자, 그 말인즉슨 엔진이 작동을 하면 썬기어가 작동을 하면서 썬기어와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링기어가 또 동시에 움직이면서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구동축을 움직여주겠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PSD를 통한 엔진 구동력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걸 이 차의 에너지 플로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저속에서부터 가속을 하면 일단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이 MG2 모터를 통해 가지고 바퀴에 구동을 줍니다. 자, EV 모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스로틀을 가져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엔진이 살아나요. 근데 엔진이 나오는 구동이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PSD의 링기어를 통해서 바퀴로 가는 중이고, 하나는 이게 뒤로 빠지는데, 이거는 여기서 안 보이는 MG1, 즉 발전기로 가서 이 발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그 배터리에서 다시 나오는 전력으로 MG2 구동 모터가 바퀴에 구동을 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엔진에서 나오는 이 출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낭비가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한치의 흘림도 없이 다 써버리겠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현대, 혼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 정말 일상적인 주행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 모터
모터로만 대부분 구동이 되는 이제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대비해서 약간 차이점은 EV 모드가 끝나고 이제 엔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 엔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바퀴를 돌리는 구동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바퀴를 돌리기 위한 전기 모터를 충전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가속과 감속을 해도 그 엔진의 RPM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모터의 RPM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엔진이 살아나서 거기서 오는 엔진의 소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들려서 굉장히 정숙하다는 건데,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엔진이 살아나면 그 엔진이 무조건 구동을 직접 돌리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하게 되면 그 엔진의 RPM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의 소음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너무나도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 정통적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 맞춰서 그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타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민중 대리님께서 이 차의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특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나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쉽게도 존재하진 않는데,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최대한의 용품 서비스나 사후 관리하실 때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은 따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토요타 광장 오토모티브 분당 전시장이 제가 좀 물어보니까 전국 최대 규모 전시장이고, 수리차나 고장차에 대해서 픽업 앤 딜리버리까지 가능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을 체크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제가 항상 승차감을 체크하는 이 코스로 지금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 차를 이제 몰아보기 전에 이 차의 어떤 하체 서스펜션 구조나 어떤 소재를 썼는지 좀 살펴봤을 때 이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차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방지턱을 30km 정도의 속도로 지금 넘어봤거든요. 지금도 한 32km. 이게 왜 이런 승차감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철을 처리해준 능력이랑 일반적으로 그냥 방지턱을 넘을 때 승차감이 예상한 거와 달리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렉서스 ES 리뷰할 때도 소름 돋게도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렉서스 ES도 하체가 거의 대부분 스테일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캔니랑 다를 게 없는 차인데도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컴포트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 차는 그 렉서스 ES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지난번에 리뷰한 혼다 어코드랑 좀 비교해 설명드리자면, 이 차의 댐퍼나 스프링 같은 거를 보시면 일단 스프링의 건선량이 혼다 차량들보다 한 반 바퀴 정도 더 많이 말아놨어요. 그리고 스프링의 두께도 굉장히 얇고요. 이 토요타 차량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요철을 조금 만나면 거기서 오는 그런 잔진동들은 웬만하면 잘 먹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댐퍼도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자, 근데 이게 ES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요. 조금 높은 방지턱을 만나거나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지금 한 40km로 한번 넘어볼게요. 보통 이게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방지턱을 넘으면 바로 이제 티가 나는 게 이 댐퍼가 약간 좀 이상하다, 약간 퉁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40km 퉁치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댐퍼가 짧은 차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죠. 지난번에 제가 리뷰한 혼다 어코드, 테슬라 모델 3도 똑같은 승차감을 보여줬는데, 보통 댐퍼의 길이도 보시면은 휠하우스 상단 부분에 꽂혀야지 정말 정확하게 스트로크를 길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방지턱 승차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좀 좋지 않은 승차감이 지금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러 갈 건데,
컴포트함을 추구하는 차에서 운동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컴포트함을 추구하는 차량일수록 이 차의 한계가 어떤지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뵙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와인딩 로드로 좀 와가지고 한 두세 바퀴 정도 돌아봤는데 이 차는 예상과 조금 다른 것들도 있고 좀 신기한 면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좀 달려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놔놨고,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보면 감속 후에 브레이크는 많이 밀리고 이렇게 돌면 다시 여기서 여기 좀 극코너거든요. 생각보다 이 차체 강성이 나쁘진 않아요. 그때 ES를 탈 때도 막 차체 강성이 막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차도 이제 플랫폼은 그 TNGA 플랫폼으로 도요타에서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차체 강성이 나쁘다, 막 그래서 흐물흐물 거린다 이런 격한 주행에서 그런 느낌은 절대 안 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제 코너를 돌 때 이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고 댐프와 스프링이 부드럽다 보니까 롤은 좀 많이 발생해요. 지금도 보시면은 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하중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하중 이동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 하중을 제대로 좀 일체감 있게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댐퍼와 스프링이 앞뒤로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 뒷바퀴에 쏠리는 그 하중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고 댐퍼와 스프링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서 꽂혀 있다 보니까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댐퍼와 스프링이 정말 똑같은 그 감쇄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중을 일체감 있게 잡아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완전히 태생부터 그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을 한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신기한 게, 보통 저는 이렇게 댐퍼 스프링 부드럽고 강성이 부족한 차들 보면은 그 와인딩 돌 때 뒤가 한없이 그 털리겠구나 불안정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뒤에가 이 털리려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키드음은 엄청나면서 이 뒤가 받는 하중이 엄청나게 실리는데, 이게 뒤가 털릴랑 말랑 그 한계선에 넘어갈랑 말랑 하는데 결국에는 차가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 페이스를 좀 덜 돌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E4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딱 뒷바퀴 강성이 안 나오는 차들에다가 이 사륜을 묶어 놓으면 딱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뒤가 털리려고 하는데 뒤가 털리는 와중에 마지막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전기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은 조금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허용을 해주다가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구동을 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보시면 브레이크 후에 뒤가 털리는데 지금 잡아줘요. 이게 절대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당연히 격하게 돌 때 깔끔한 느낌이 들 수가 없는 차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E4 시스템 때문에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 자, 그래서 이 차를 총평을 하자면, 이 차는 일단 정말 무난한 패밀리카가 될 수 있는 차인 거는 확실해요. 자, 연비 효율성 좋죠, 공간성 좋죠. 의외로 나쁘지 않은 운동 성능과 승차감에 있어서는 한계라는 게 보이지만, 그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 꽤나 좋은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혼다 차량들이랑은 다른 방향성을 지향한다는 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구매 결정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상으로 RAV4 하이브리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